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북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책은요.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것 같이 고흐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보이죠? 네, 고흐의 그림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을 오늘 읽은 소감과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와 함께하는 네덜란드, 프랑스 산책이라는 부제의 제목이 있고요. 고흐가 남겼던 작품들이 전 시대에 있는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지역을 작가가 실제로 쫓아가면서 느꼈던 고흐 작품에 대한 얘기, 당시 고흐가 살았던 시대의 얘기, 고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작품을 그렸던 곳 주위, 그 다음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근처의 어떤 풍경들을 좀 스케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흐 그림 여행, 고흐의 그림 여행이고요. 고흐와 함께하는 네덜란드, 프랑스 산책입니다. 저자는 최상운이고요. 샘터사에서 만들었고요. 2012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습니다. 잠시 최상운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은 아무나 못 씁니다. 또 아무나 써서도 안 됩니다. 네. 작가 최상은요, 예술과 여행에 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진의 매력에 빠져서 한참 늦은 나이에 사진학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랑스에서요, 조형 예술과 미학을 공부를 했고요. 저서도 꽤 많습니다. 저서로는 이탈리아는 미술관이다, 그 다음에 그날 바다, 유럽의 작은 미술관, 파리 미술관 산책 플러스, 그리고 고흐의 그림 여행, 이 책이죠. 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뉴욕 미술관, 그다음에 유럽의 변방을 걷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등등.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수의 책을 지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뒷이야기들도요 많이 좀 담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쑥 훑어봤더니 좀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반 고흐의 어떤 생애를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 고흐의 생애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텍스트를 통해서 접하니까 또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반 고흐의 생이라는 건 많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보면 목차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인데, 일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델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와서 프랑스 파리, 프랑스의 아르, 남쪽이죠. 프랑스 생레미드 프로방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오베르시르 우아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책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거 일단 좀 열어놓을게요. 제가 무엇보다 그림이 좀 중요하니까 책 표지 그림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책 중간중간에 작품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 박물관 근처의 사진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구성력도 탄탄해요. 그래서 작가의 머릿말에는 그곳에 고흐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들도 있고,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일단 암스테르담의 암스테르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은 어떤 분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특별히 이 목적 갖고 여행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 책 속에 담겨진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이 고흐의 작품이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을 갖고 있는 박물관 인근을 투어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책을 꼭 반드시 한권 끼고 또는 읽고 가시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시작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이 되는데, 작가는 고흐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행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이 된다고 써 있고요. 암스테르담은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가지 또 고흐의 작품이 있는데 특히 이 반고흐,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에는 네덜란드 시기의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눈에 띄는데 특히 배 짜는 사람들은 이제 네덜란드 누에넨에서 그린 거라고 해서 뭐 작품 다른 작품에 비해서 배 짜는 사람들이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하진 않은데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 가족들 요 작품인데 요 작품 요 한 가지 작품 말고 또 비슷한 유사한 작품이 또 있죠. 그거는 아마 프랑스 쪽에 전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겪은 이야기 쭉쭉 쫓아가는데 그다음에 제가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어디냐면 암스테르담의 오테를로 섹타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놓은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술관 표지판을 따라 가다가 근처에 주차장에 대고 조금 걸어가니 아주 현대적인 건물이 나온다. 드디어 목적지인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다.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여기 이 미술관에 가셔야 되니까 잘 안 알려진 미술관인데 여기를 꼭 가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좀 표시를 해놓은 곳 네덜란드 헤이그 섹타도 있네요. 고흐는 헤이그에서 유화뿐만이 아니라 헤이그에서 특히 대생 작품들도 많이 그린 걸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대생 작품, 그러니까 피카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반 고흐도 그렇고 워낙 유명한 천재적인 대가들은 이런 뭐 유화가 됐든 주로 유화잖아요, 그죠? 유화로 그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사전에 또는 그 습작으로 대생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관련한 공부를 해봐서 좀 아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생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대생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헤이그에는요 대생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주로 길거리의 사람들이나 같이 살았던 어디죠? 시엔과 그의 아이들을 그린 거. 시엔이라는 이제 사람 있죠. 뭐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아름다운 풍경, 특히 유럽에 그냥 그 뭐라 할까 을신년스러운 풍경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편지 내용도 또 있네요.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그림을 함께 그려보낸 것들도 가끔 있었는데 1882년 8월 1일자 편지에는 헤이그 부근의 농촌을 그린 듯한 대생 작품도 있는데 해가 지는 하늘을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짙은 황토색 길가에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부러진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마치 유령처럼 보인다라는 그림과 함께 테오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헤이그에는 고흐의 작품들이 소장된 미술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 세계와 작품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들를 곳이 있대요. 여기 어디냐면 바로 마우리츠 호이스. 다시 한번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이래요. 마우리츠 호이스 요 미술관 여기인데 뭐가 있냐면 암스테르담의 라이크스 미술관처럼 그에게 큰 영향을 준 베르메르와 렘브란트, 프란츠 할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장들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막상 고흐의 작품은 없는데 고흐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되고 더 많아요. 많은데 이 정도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로 프랑스로 넘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흐하면 프랑스로 이렇게 고흐, 니콜 프랑스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인식들을. 근데 물론 프랑스에서 많은 작품 활동했어요. 특히 아르, 프랑스 남쪽의 시골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골인데 거기서 고흐의 작품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밝은 톤, 밝은 분위기의 구도와 그 대상, 그 그리는 대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있지만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고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르에서의 고흐의 작품 활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 죽기 직전까지 좀 이제 우울하고 막 이런
광기 어린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되죠. 그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르로 넘어와서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파리입니다. 아르이 아니라 파리부터 생활을 하는데 고흐가 파리에서 작품을 남긴 장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몽마르트 근처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교외, 생강 주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정무라와 자화상 등이 있고 대도시 파리에서 고흐가 살았던 동네는 몽마르트. 그가 여기서 살게 된 이유는 이 동네가 예술가들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같이 살게 된 테오의 집이 몽마르트 언덕의 라픽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가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뭐 상점도 있고 예술가들의 분위기도 있고 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보실 분, 몽마르트 언덕 가보실 분 요 책을 읽고 가면 좋겠죠. 테오의 집이 근처였다는 여기가 테오의 집이야 뭐 이런 거 해서 이 책은 반드시 읽고 가시기를 강추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리에서 고흐의 작품을 보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죠? 오르세 미술관. 워낙 유명하죠. 오르세 미술관. 파리 가시면 그 루브르 박물관 가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오르세 미술관은 반드시 가셔야겠죠. 오르세 미술관 파리의 중심부 센강을 사이에 두고 루브르와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원래 기차역이었던 이 미술관은 지금은 미술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루브르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그 하나의 미술관이 됐죠. 오르세 미술관의 그 고흐의 작품 중에서는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이게 아니고 이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근데 고흐가 자기 자화상 그린 거랑 고갱이 그 해바라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흐의 그 인물화를 보면 팔레트를 들고 있죠. 팔레트를 들고 있는데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그린 경우도 있지만 그 이런 좀 광기 어린 그림을 그릴 때는 팔레트를 안 쓰고 직접 여기에다가 물감을 붓을 해갖고 여기다 바로 그냥 팔레트 없이 거의 찍어 바르듯이 하는 그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도 많아요. 팔레트 없이. 뭐가 자신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레트 없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색을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레트 없이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서 세계에 대한 조합이랑 내가 표현해야 되는 여기다 요거를 찍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다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천재란 얘기예요. 천재. 그냥 작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표현해서 캔버스나 종이에 표현해서 그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이 작품을 몇 년을 갈 것인가 후대에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특히 렘브란트의 그 작품은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미술을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서당계 몇 년이면 풍어를 른다고 저도 아무튼 유럽에서 그림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대가들이나 또는 다른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유화 같은 경우는 유화는 덧칠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러나오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천재적인 대가들은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보면 유화 그림을 작품을 감상하실 때 물론 액자 때문에 옆에 두께가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다면 작품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물감의 두께가 보일 수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꼭 그건 아닌데 아무튼 두꺼울수록 거의 명작, 세계적인 명작들이 그거에 가까워요. 이런 작품들도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더 선명하고 물감을 그 덧칠해 놓은 그 터치감과 굵기가 그 무게감이 두께감이 굉장합니다. 자, 아르입니다. 프랑스 아르 워낙 유명한 프랑스의 남쪽 지방이죠. 자,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르에서 그린 그림의 색채가 보통 이렇습니다. 밝죠, 맑고 밝은 태양 아래 색채가 폭발하는 풍경을 그리고자 했던 고흐는 연간 1조 1이 300일에 육박하는 남부의 화창한 태양에 미칠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인상파의 영향으로 그의 그림은 밝아지고 색도 다양해졌으나 남부 아르에서부터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고 합니다. 고흐는
인생 최고의 시대를 이곳 아르에서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버킷리스트 하나가, 저도 프랑스는 가봤지만 아르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아르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림 여행을 하고 싶어요. 다 유명한 작품들, 카페들 다 아르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에서는 뭐 최고의 시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시기는 어느 곳에서 있을 때 최고의 시기였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내 삶과 투영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에서 생활을 끝내고 생레미드 프로방스로, 아르보다는 좀 위쪽이죠. 거기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생레미에서 고흐의 화풍은 아르과도 다르게 변해간다. 아르에서의 그림들이 대부분 명확한 윤곽선을 사용하면서 본질적인 구조인데 반해 이제는 윤곽선이 사라지고 형체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고흐의 정신 상태의 변화 혹은 병의 악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레미드 프로방스는 아르에서 아주 가깝게 조금 위쪽이에요. 아르보다는 조금 위쪽. 그러니까 한시 방향으로 약간 위쪽.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점점 반고흐라는 천재의 그 이제 운명이 다해가는 그런 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로방스의 밤하늘을 보고 생각한 것을 쓴 편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편지 내용 중에 하나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좀 슬퍼요. 지도에서 1888년 6월에 쓴 겁니다.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항상 나를 꿈꾸게. 기차를 타고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타면 별까지 갈 수 있어. 죽어서 기차를 탈 수 없듯이 살아서는 별에 갈 수 없지. 증기선, 합승마차, 철도가 지상의 운송수단인 것처럼 콜레라, 결핵, 암은 하늘로 가는 운송수단일 거야.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봐요. 뭐 이런 너무 좀 그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천재가 아니야. 천재는 천재야. 자, 오베르슈트 우아즈라는 곳에서 이제 또 거의 말년의 삶을 여기서 보내게 되죠. 여기서 말년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의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말년이 아니라 그의 운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흐는 생레미의 요양원을 떠나 북쪽에 자리한 오베르로 왔다. 오베르슈르 우아즈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곳에서 그는 고향 네덜란드의 마음을 그리워하며 꼬르도빌의 초가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독한 삶이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결국 오베르에서 짧은 생을 끝내고 말았다. 오베르는요, 파리에서 조금 위쪽, 혹시 모르시는 분들, 파리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무튼 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죠? 권총으로 아무튼 자기 스스로 저기 생명을 다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죠. 뭐 스스로 쏜 것인지 누가 쐈다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정설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1890년 6월 12일 날 또 내용을 하나 좀 어머니에게 쓴, 고흐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고독과 슬픔이 잘 드러나는데, 완고한 아버지와는 달리 화가로서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 길을 걷도록 용기를 준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1890년 6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에게 쓴 편입니다. 죽기 얼마 전이었겠죠. 살아온 지난 기억들, 이별한 이들, 죽어버린 사람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떠들썩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기억이 날 때가 있죠. 과거는 이런 식으로만 붙잡을 수 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고우는 지금 저의 나이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천재긴 천재인 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당시에도 물론 사건이 있었겠죠. 인근에서건 세계사적인 건,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죠? 인생의 만원경을 보니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미 고우는 죽기 전에 다 깨달은 것 같고, 자신을 작가 미술 활동을 위해서 용기를 항상 줬던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게 소회를 밝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문장 속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지고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고우가 남긴 편지를만 따로 묶어서 나온 책들이 있죠. 그 책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 고우는 그림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빈센트 반 고우 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좀 낭만적이면서 우울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작품 활동을 끝내고 작품 활동을 하고 일찍 생을 마감한 천재, 우리 시대의 천재 작가라고들 알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그가 갖고 있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 고우의 어두운 그 이상의 어두운 면도, 우울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의 마지막에는요,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 정보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오텔로, 헤이그, 파리, 아르, 생레미, 프로방스, 오베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 책을 접하시게 되면, 또 접하실 분들은, 여행을 가실 분들은 이 책의 뒤쪽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책의 뒤쪽에 정보가 간단하게 서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은 반고의 여행이 될 것 같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의 여행 패턴은 이런 식의 좀 특수 목적의 여행들이 많이 강해질 것 같아요. 특수 목적,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식 작품을 따라가는 여행, 어떤 작가를 따라가는 여행, 그의 삶을 가장 근데 쉽고 우리한테 친숙한 이미지는 빈센트 반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여행을 유럽, 네덜란드랑 프랑스 정도 2개국만 거치면 되니까 일단 많은 나라, 그리고 유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두 나라 일정 8군데인가요? 7군데인가요? 그렇죠? 7군데면은 보름은 조금 그럴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보름 이상, 한 20일에서 그 정도 투자하시면 시간 충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림 여행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굉장히 추억에, 그리고 기억에 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정표를 짜서요. 그럴 땐 반드시 빈센트 반 고흐의 고흐 그림 여행, 이 책을 먼저 읽으시거나, 또 책이 안 두꺼우니까 같이 이렇게 테이크해서 아웃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레북스 오늘은 반 고흐의 그림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